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 오늘 수석 연구원인 이서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이서진입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은 이제 법인 대표님들 고민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한 지금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신 걸까요? 저는 한 17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17년 차. 네네. 주로 우리 대표님들의 고민이 어떤 게 좀 많이 있었나요? 대표님들 무슨 업력에 따라서 실은 고민거리가 많이 다르시기는 하세요. 초창기에는 자금에 대한 부분, 이 자금. 고민거리시던 성장 대표님들도 시기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5년, 10년 정도 넘어가시다 보면 어느덧 뒤에 쌓여져 있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때부턴가 또 고민을 하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쌓여져 있는 잉여금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절세가 이제 고민거리가 되시는 거죠.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은 가업에 대한 승계, 상속에 관련된 부분까지 한 30년, 20년 정도, 30년이 지나시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세금과 자녀 상속에 관련된 부분을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회사의 성장 시기별로 필요한 게 다르신데, 아까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잘 돼서 잉여금이 쌓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고민거리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의들 저한테 오시는 경우에 이 잉여금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처음에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재무제표상 기장세무사님과 결산을 하시면서 올해 얼마 남고 법인세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시고 실은 그냥 그거 낼 거 직원이 내고 나면은 그냥 끝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를 본인이 고민하시고 생각할 때쯤에는 액션을 뭔가를 해야 할 때거든요. 이럴 때는 다 세금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잉여금이 높아지면 물론 우리 법인에 남아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만큼 많이 노력하시고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주주인 최대 주주인 대표님의 입장을 보자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과도한 세금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세금. 네. 그럼 우선은 이제 경영자 입장과 주주 입장이 조금 다르네요. 네, 경영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뭐 잉여금이 많은 게 오히려 좋으면 좋은 거죠. 좋을 수 네. 있는데, 동시에 이제 주주인데, 음. 이 주주는 이 주주 잉여금이 많으면 주가가 이제 높아지고, 네. 이제 언젠가는 이 자산이 이전될 때 그게 다 세금이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이 미처분, 즉 언젠가 처분해야 될 이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을 개인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세금이 제일 문제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연구원님이 이 세금을 뭐 없거나 적게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있다고 하셔서, 네. 네. 일단 먼저 아까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체가 주식 가치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이게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 대부분 이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도 상장사보다는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 회사의 주식 가치는요, 국세청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3년간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과 아까 이야기한 쌓여져 있는 순자산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중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이 보유가 50% 이상, 총 자산의 50% 이상이면은요, 순자산 가치의 60% 비중을 가중치를 둬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부동산 자산이 실은 뭐 80% 이상이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 100%로 주식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제 업력이 좀 되신 법인들은요, 당기순이,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법인세 내고
단기 순이익이 남아서 이게 10년, 20년 쌓아진 게 잉여금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매입을 실은 많이 하신 법인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주식 가치에 순자산 가치라는 항목으로 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님들이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는 한 30억 있기는 한데 이게 나는 통장에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의 분식, 뭐 가공, 그다음에 대출이라든지 뭐 재무제표의 건전성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좀 높게 반영하셨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나도 모르는 새 잉여금들이 정말로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정말 법인에 쌓여 있는 것보다 수치상에 정말 숫자만인 거죠. 숫자만의 잉여금이 너무 많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론은 법인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에게 팔 때, 양도할 때, 그다음에 자제에게 증여 또는 갑자기 발생하는 유고 시에 상속세에 정말로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세율도 실은 50% 이상이시고 최대 주주 할증까지 하게 되면은 실은 증여 상속 같은 경우는 60% 세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거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그러면 가져가면 되지. 아직까지 미처분이어서 남아있긴 하지만 갖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두 번째 세금이 실은 개인소득화 할 때 개인의 소득세가 과도한 세율로 올라가는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 부분은 실은 38.5, 그다음에 42%, 47%, 그다음에 50% 정도까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자면 55%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네, 최고 세율이 이제 뭐 45%지만 여기 이제 주민세 그쵸, 포함하면은 지방세까지 하면 네, 49.5 예, 거의 뭐 네. 50%인데 사대보험까지 하면은 네, 거의 60%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참 힘들게 일해서 음, 세금 그 번 돈이 나보다 국가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네네, 그 부분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세금은 뭐 당연히 내야겠지만 음, 어, 일은 내가 했는데 나보다 음, 나라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우 뭐 이래저래 해 세금이 많이 나와 이러시면 그럼 뭐 안 갖고 갈래. 나중에 알아서 하지.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하지만 간과하시는 부분이 법인을 청산할 때도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주주의 배당소득세로 부담이 됩니다. 이걸 대표님들이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잉여금 자체는 의제 배당이라 그래서 배당으로 구세청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주에게 청산 시에도 배당소득, 그러니까 개인의 배당소득세화 되고요. 혹여 법인이 주주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법인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잉여금들이 너무 많이 쌓인 업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장부상 가공 이익이 많은 경우, 그게 쌓인 경우에는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분식회계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심받아서 세무조사의 확률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또 다르게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세금의 납부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은 아까 가장 무서운 거는 실은 상속세의 이 순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잉여금이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실은 작년에 넥센에 고 김정주 회장 갑작스러운 유고가 발생했을 때 실은 상속세가 4조 원이 넘게 나왔죠. 그래서 그 배우자와 가족들이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실은 주식으로 대납을 한 결과치가 나왔고 삼성가의 자녀들도
그 아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다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2조 6천억이라는 거를 매각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정말 큰 재벌들의만의 문제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공짜리 한두 개가 빠지긴 하겠죠. 천억대, 백억대, 10억대로 각 법인마다 금액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 법인 대표님들한테도 실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줄여야 된다. 예,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절세는 납세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사항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미처분,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이 언젠가는 반드시 처분이 되는 상황이 네. 발생을 할 거고, 네, 이게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과도한 세금, 맞습니다. 아주 특히 상속 같은 경우에는 큰 세금이 나올 건데, 지금 예를 들어준 이제 넥센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장 주식이니까 그나마 이제 팔아서 상속 재원으로 쓴 것 예. 같은데, 네.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비상장, 상장을 하지 않은 주식이라 좀 매매가 더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거를 또 팔아서 상속 재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시겠어요. 못 하시죠. 국세청에서 비상장 주식은 실은 주식을 대납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센에 그럼 주식을 팔아서 아니 뭐 맡기면 되지. 이거는 아니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현금 자산이 하나도 없고 그거를 국세청에서도 받아서 현금화할 수 있어야지 실은 그것을 대납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이 가치 평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잉여금이라든지 순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업력이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 액면가 10,000원짜리 납입자본금 1억짜리 회사가 잉여금이 70억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요. 주식 가치를 평가해 보면은 이게 70억짜리 회사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익가치에 대한 반영분들이 들어가고 또 할증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100억에서 150억까지도 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 금액으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우리 배우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그러면 연구원님, 갑자기 내가 이제 이렇게 주식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큰 세금 부담이 있는데 미리미리 좀 출구 전략을 통해서 개인화한다면 네. 그 부분을 대비가 가능할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미리 좀 음. 준비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세금이 없거나 좀 네. 적은 방법을 좀 네.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세금이 좀 적은 방법, 좀 보통 이렇게 보통적으로 좀 실행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낮은 세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전략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법인에서 잉여금으로 가기 전에 대표님께서 임원으로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급여, 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근데 노동의 대가뿐만은 아니죠. 그래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보수라는 것은요, 이익금 환원의 한 축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와 상여는 매달 행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당기순이익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잉여금을 가지고 나올 때 조금 저율과세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임원 퇴직금 지급입니다. 물론 중간정산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퇴직이라는 거는 매년 할 수도 없고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원도 중간정산도 실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중간정산의 규정에 맞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도 1번 또는 2번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네, 이거 실제 하신 케이스를 저도 봤어요. 네네. 주택 구입, 이제 맞습니다. 주택이 없으셨는데 음. 좀 강남에 좋은 주택을 예. 구입하시면서 네. 중간정산한 케이스를 음. 봤는데 음. 예전에 이제 중간정산 규정이 삭제되면서 2015년 음. 말이었죠. 네. 그때 이제 중간정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퇴직금이 없나 이렇게 이제 이제 퇴직금 난 그때 중간정산 했으니까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많으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의 들어오는 게 퇴직금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다. 퇴직금 좀 다시 받을 수 없나요? 라는 문의가 네. 많은데 좀 이런 대표님들도 이 퇴직금 제도를 뭐 다시 부활할 수도 네, 있겠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 2015년 또는 뭐 그 이후에 중간정산의 마지막 막차라고 해서 그때 저도 한 10억, 20억 정도, 20억까지도 퇴직금으로 지급해드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실은 5배수, 6배수까지도 퇴직금 지급 배수를 높여서 할 수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많이 실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은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서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제로 끝났다고 하면은요, 호봉제로 다시 바꾸시는 것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퇴직금이 있는 것, 그다음에 기산일을 잡는 거죠. 지금부터는 퇴직금이 있는 걸로 한다라고 하시고, 지금 현재 2020년도 이후에는 퇴직금에 대한 임원에 대한 지급 배수가 2배수까지는 국세청에서 퇴직금으로 올곧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셔서 정관에 반드시 명시하셔야 그것도 퇴직금으로 추계를 잡아서 지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이 퇴직금이 낮은 세금으로 잉여금 처분하는 방법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낮다고 하면 네. 대표님들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일반 소득세는 뭐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님들이 대부분 뭐 30%, 40%대가 네. 많으시거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10억, 20억 요 정도라면 몇 프로대 정도의 세금을 낼까요? 10억대여도요. 실은 15% 물론 근속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라고 하면 실은 뭐 2, 3년 정도 하고서 퇴직금을 운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장기 근속 하시는 대표님들이라고 보고요. 퇴직금 자체가 절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분류돼서 우리가 주택을 양도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종합소득세 과세가 안 되잖아요. 또 다른 항목 중에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퇴직금 이 두 가지 항목은 종합소득 과세의 대상이 아닌 분류되어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세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기 근속과 소득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사항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를 하시더라도 15% 정도를 넘지 않는 계산이 나오시더라고요. 10억대여도 한 10%대에서 가능하다. 네. 일반 소득세인 경우는 10억 이상이시면은요, 아시다시피 50%가 넘는 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네, 뭐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가 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절세 방법이니까 이런 퇴직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급여 어떤 플랜, 네. 소득 디자인을 잘 해놓으신다면 이 맞습니다.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퇴직금이라는 거는 바로 대표님의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과 바로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보수에 대한 책정, 그다음에 정관 구비, 그리고 뭐 2배수까지만 할 거냐, 2배수만 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정함이 있다면 실은 아직도 3배수를 정하시는 법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제 고객 대표님들은 3배수로 일부러 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 조건은 계산을 할 때, 소득세 계산을 할 때 2020년도 이후에 근속 부분에 대해서는 2배수만 인정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요.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뭐 세배수든 오배수든 가능은 네. 하다. 규정이 명확하면 네, 단지 세금 계산할 때는 네. 2배수까지 퇴직소득세율로 계산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첫 번째 이제 퇴직금 활용 알려주셨고요.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1년에 2번 할 수 있는 배당 지급입니다. 실제로 이 잉여금을 아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매년 남으면서 배당을 매년 적절하게 시행을 했다면 실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잉여금들이 쌓여 있지 않으실 건데 배당을 왜 그렇게 못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을 하는 게 답은 답입니다. 그런데 못 하신 이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세금상 개인별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실은 종합소득 과세로 다시 소득이 합산돼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실 때 이건 주주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버님 때 대표님께서 대부분은 대주주, 뭐 심지어는 뭐 과점주주를 넘어서 뭐 90%, 100%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뭐 사업 잘못되면 맞아요. 자녀들도 같이 잘못될까 봐 일부러 안 넣으신 일부러 경우도 안 많더라고요. 주셨어요. 네. 일부러 안 주시고 그냥 정말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냥 돈을 벌은 걸 가지고 뭐 집을 사주든 뭘 하든 자산을 그냥 그쪽에서 증여를 하는 방식들을 좀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법인 컨설팅, 법인 쪽에서도 이 자산을 내 자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법인의 자산도요. 회사만 부자고 법인만 부자인데 대표님은 그냥 월급쟁이처럼 하시던 경우들이 정말 흔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미처분 잉여금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런데 세금이 높아서 개인당 매년 2천만 원까지밖에 못 한다고 하면 대표님의 주식 비중이 몇 프로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20년도, 21년도까지는 개인의 자녀분들의 주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주만이라도 있다면 실은 불균등 차등배당을 저희는 많이 실행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세청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또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해서 이제 두 가지의 항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의 차등배당은 실은 실효성이 절세에 관련된 실효성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차등배당을 실행을 안 하시죠.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이제 저희 연구소 과거 영상을 보면 네, 20년, 21년도에 차등배당 영상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때 네.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은 음, 지금 이제 아쉬움이 덜 하실 텐데 음. 지금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은 그때를 제가 놓쳤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받으시고 즉각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눈치만 보다가 이제 법이 바뀌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등배당은 지금은 이제 개인은 거의 효과가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할 절세 수는 효과가.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실은 절차 소득세 신고만으로도요 3번, 4번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효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세금을 내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별로 권유드리지 않는 거죠. 실익이 거의 없으니까. 실익이 없습니다. 네네. 음. 물론 이제 대표님 소득이 높고 자녀가 소득이 음. 없는 경우에 약간의 소득세 절감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하다면 네. 뭐 해봄직하지만 네. 그 이상의 효과가 없으니까. 음, 음. 그러면 뭐 이제 차등배당은 물 건너간 거냐? 네. 물이 완전히 건너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그 개인에게 우리 자녀에게 개인에게 줬던 그 차등배당은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실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법인에게 하는 차등배당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배당은 차등으로 할 수 있다. 아직 완벽하게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세라는 것은요.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행하는 거가 절세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법인의 차등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신다면 이 배당 전략 요것도 저율 과세로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법인이라는 건 이왕이면은 이제 자녀 법인이면 좋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무조건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 구성이 그 법인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배당을 하는 금액에 따라서 실은 세금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한 10%에서 20% 정도의 세율이 법인세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녀법인에게 차등 배당을 실행을 했을 때는요.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만 활용하면 네. 네, 법인 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녀 자산도 마련해주는 네.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네요. 네. 이 일석 부분은 3조인가? 그럼 이제 일석삼조 상속세도 줄어드니까 4조가 되실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흥미진진해지는데 지금 두 번째까지.